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자기소개서 특강이랑 관련한 준비를 했고요. 특강은 아니고요. 저 설명회 그 프로그램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우선 이제 저희 팀을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대체 입시센터에서 저희 명예낙원 입시 컨설팅 센터에서 자기소개서 전문팀이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년 한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는 저희 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저희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영역별로 있어요, 저희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역별 전문 자소서를 만드는 팀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문과, 이과 전부 다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그래가지고 전공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구성이 돼 있어서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희는 이과 전공자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의치안까지 다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이제 계신 분 중에서 여기 이주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실제로 지금 그 페이닥터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페이닥터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의치안 그리고 면접까지 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고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논술 다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전부 다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제 입시 컨설팅 외에도 자기소개서 지도 예,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이제 준비한 건 뭐냐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로 인재상과 생기부 그 다음에 문항별 작성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우선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자기소개서는 그거예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고등학생인 자기의 특성을 표현하여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상대한테 설득을 한다 했었을 때는 뭐냐면 왜 저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 써야 되겠죠. 근데 그 대신 뭐냐면 여기 보면 공통문항 1번, 2번이 있는데 1번, 2번은 문항의 문제의 뜻에 맞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하는 방이 그쪽인데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이랑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1,500자짜리고요. 1,500자 이내죠. 그러니까 이거 띄어쓰기 포함이에요. 예, 띄어쓰기 포함이고 1,500자 이내면은 1,500자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입력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내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1,350자에서 1,500자 이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공동체에 기여한 교내 활동을 본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800자 이내예요. 그러니까 얘는 720자에서 800자 선이 되겠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공통문항이에요. 그리고 대학별로 또 자율문항이 있습니다. 자율문항은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서술이 아닌 기술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1번 문항 보세요.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글쓰기 방법 중에 이제 기술체라는 게 있어요. 서술이란 말은 그래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기술이란 말은 굉장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원래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서술,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논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서술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뭐냐면은 주관적으로 쓰는 걸 서술이라고 그래요. 주관적으로 쓰는 걸 서술이라고 기술은 객관적 사실을 나열한 글을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논술은 이 주어진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 기술이냐? 근데 이제 보면은 보세요. 자기소개서에는 원래는 학생들이 느낀 점을 쓰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 쓰는 건 원래 주관적인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서술이란 말이 아닌 기술이란 표현을 사용했느냐 이건데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경험, 활동, 사례를 기반한 그림으로 기술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요. 여기 말하는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애들이 그냥 말을 꾸며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 자체에는 애들이 한 활동과 결과 중심으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고 어떻게 배우게 돼서 어떤 발전 모델을 제시했느냐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생활기록부에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첨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그 생활기록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의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기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원래 객관적 사실을 나열하는 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술체가 뭐가 있냐면 제품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품 사용 설명서에는 그 설명서를 만든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냥 어떤 기능, 어떤 버튼을 누르면 뭐가 작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하게 돼 있는데 여기 말하는 기술은 여기서 왜 썼냐면은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쓰란 얘기예요.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그러면은 객관적 사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생활기록부 내에 있는 걸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술에서 제일 벗어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2번 문항 보면은요. 공동체에 기여한 교내 활동을 포함해서 본인의 특성을 잘 드러내도록 기술하라.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정말 쓸 게 없으면 뭘 쓰냐면은 갈등 관리 사례들을 써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친구들이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막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얘네들이 서로 오해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중재자로 나서서 해결해서 다시 원래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 자체가 보세요. 기술이라는 표현에서 멀어지죠. 왜냐하면 갈등 관리 사례라고 하는 건 절대 생활기록부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떤 담임 선생님이 애 인성 안 좋게 평가되게 갈등 관리 사례를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걔를 기반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쓰였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다 나오죠. 이제 서술이라 표현하면 경험, 활동, 사례가 빠진 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 쓸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제 이런 표현하긴 그렇지만 국어 선생님들이 이런 잘못들을 많이 하세요. 그냥 객관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걔를 무조건 꾸며 쓰기 바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언어 남발하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학교 생활기록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작성해야 된다는 의미다. 얘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그런 학문적인 요소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 팀은 이과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한 150건 이상은 매년 지도를 해요. 예, 문과 역시도 한 100건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대치동에서 이과 같은 경우 저희가 1위예요, 1위. 왜냐하면은 저희만큼 전공자를 많이 보유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보면은 망가진 자기소개서들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전공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 지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학문적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추상적인 뭐 마음을 다 잡고 공부를 열심히 했네. 아니 마음 다 잡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생활기록부에서 내신 성적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런 표현을 왜 써요? 그 앞으로 어떤 학습을 해나갈 것이다? 아니 그건 미래잖아요, 미래. 그런 것들 연결고리 없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그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되겠죠.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왜 요구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생활기록부 자체만으로는 이 친구의 뭐 활동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 활동 동기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지적 호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 상태로 학생들의 이제 어느 정도 이 대학에서 수학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전형이에요. 그렇게 해서 면접 대상자 올리는 전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 호기심이 없는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활동에 관한 인과관계, 학생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 이런 것들을 더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의 핵심은 구체성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은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생활기록부만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읽었더니 조금 더 이 친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럼 면접 대상자를 부르겠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구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체성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사례 나열식 기술은 생활기록부의 중복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했고 이건 생활기록부 하기는 다 보여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매년 뭐 수시 컨설팅까지 해가지고 보통 생활기록부를 제가 한 3,400개 정도를 봐요. 학생 대략 한 3,400개 정도 보는데 저 금방 봐요. 생활기록부 딱 5분이면 파악 다 끝나요. 입학사정관은 어떻겠어요? 입학사정관은 저보다 더 많이 봐요. 1년에 적게는 600개, 많게는 1,200개 그 정도 보거든요. 한 명의 입학사정관이요. 예, 그러면 저보다 더 빨리 보겠죠, 그분들은. 그 저도 대충 쭉 5분 정도만 훑어봐도 얘가 어디에 초점 맞춰가지고 어떤 활동 중심으로 해왔구나 그거 다 보여요. 예, 그래서 이 사례 나열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만 읽어봐도 얘가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거나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쓰는 잘못된 자기소개서가 바로 사례 나열식 자기소개서다. 왜냐하면 지들이 한 활동만 강조하려고 그래요. 한 활동이 왜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알고 싶은 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건데 왜 했느냐? 지적 호기심이에요. 지적 호기심.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도하다 보면 그래요. 지금 저희는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이랑 충분히 교류를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학부모님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그러고 뭐냐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한 활동이 아까워서죠. 한 활동이 아까워서. 활동이 아까워서 버리질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저것 다 집어넣다 보면 뭐냐면요. 보세요. 만약에 쓴다라고 그러면은 이걸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활동을 했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냈고, 얘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발전 모델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그 이벤트 자체가 여러 개가 들어가다 보면 이게 구체적이지 못하게 돼요. 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소개서 쓸 때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일본 문항 같은 경우에 아까 1500자 이내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학교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그러고 비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게 500개 해가지고 학업과 관련해서 동아리 관련, 자율 동아리 관련 이렇게 해서 딱 3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500자 갖다가는 절대 구체적으로 못 써요. 500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 한글 문서를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한글 문서를 작업하면 한 줄 쓰죠. 한 줄을 쓰면 보통 띄어쓰기 포함해가지고 50에서 55자가 나와요. 10줄 안에 그걸 다 쓸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 자기소개서 10년 지도했거든요. 저 자기소개서 10년 지도했는데 절대 그렇게 500자 갖다가는 절대 그 구체적으로 못 써요. 그래서 1번 문항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 2개 정도로 나눠서 메인 활동과 서브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활동을 본인이 아무리 많이 했을지라도 여기서 정확하게 입학사정관이 이 활동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낄 만한 것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어떤 식으로 하나 이게 있는데 간단해요.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원인 이걸 왜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고 결과 어떤 아웃풋을 얻어냈는지 그리고 느낀 점. 이 4가지가 들어가는 게 스토리텔링의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의 인재상과 학교생활기록부 각 항목에서 평가하는 요소에 맞게 글을 구성하는 게 좋고 대학의 인재상과 학교생활기록부의 평가 요소는 이제 매우 밀접한 관계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소개서는 대학에서 왜 저를 뽑아야 되는지 그거를 소개하는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바로 뭐냐면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인재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가 가장 당위성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활동을 해왔고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뽑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당위성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뭐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뭐 인재상이나 평가에서 굉장히 복잡하죠. 학교들 보면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 학교마다 이걸 다 찾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굉장히 훌륭하게도 이걸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뭐냐? 이 4가지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하면 4가지 영역에 걸쳐서 뽑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냐? 첫 번째가 학업 역량, 두 번째 전공적 합성, 그다음에 인성, 그다음 발전 가능성. 이 4가지 요소입니다. 4가지 요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대학마다 인재상이랑 평가 요소가 틀리다 보니까 수험생이나 학부모나 다들 이제 혼선이 많아겠죠. 그러니까 이걸 싹 다 그냥 한 방에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거다. 근데 이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 그리고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그리고 탐구 활동 이게 학업 역량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적합성 이렇게 있는데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얘네들 각각 학업 역량이랑 전공 적합성 영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또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 전공 적합성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전공 적합성을 최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냐? 학업 역량을 최우선시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신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3 애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원래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몇 학년 걸 제일 집중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바로 2학년 걸 집중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탐색 시기로 봐요.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는 시기고 2학년 되면 1학년 때 탐색했던 걸 기반으로 전공을 구체화시키는 시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 없이 그냥 의미 없다라고 봐요. 입학사정관들도요. 그래서 2학년 걸 제일 중요시 보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죠? 현재 고3 애들이 2학년 때 학교를 거의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빈약하겠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입학사정관들한테 물어봤어요. 주변에 친한 입학사정관들한테 아니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학년 게 중요한데 2학년 활동이 애들이 대다수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럼 내신 중심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몇몇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그럼 내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서부터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권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뭐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 이제 블라인드 처리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저도 설마 블라인드 처리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블라인드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입학사정관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600에서 1200개의 생활기록부를 보기 때문에 어떤 동아리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만 봐도요. 어느 학교 출신인지 보통 보여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설마 그렇게 하겠어 했는데 제가 보통은 그래요. 제가 이제 대치에서 지도할 때 저한테 제일 많이 오는 학생들이 휘문고랑 중동고 애들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예, 휘문고랑 중동고 애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보통 그래요. 얘네들 한 4.5등급 내신? 뭐 4점 후반 이렇게 나와도 이전까지만 고대 쓰게 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고대에서 뽑아주니까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입학사정관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쓰지 말라고 제가 말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쓰겠다. 떨어지는 한이 들어 쓰겠다. 근데 한 명 빼고 다 떨어졌어요. 면접 대상자 자체를 못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학업 역량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학업 역량을 최우선시해버리면은 출신 고등학교를 볼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입학사정관들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따가 이제 유인물에도 이따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유인물에도 이제 입학사정관들 프로그램들 예시를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일 먼저 좌측 최상단에 뭐가 뜨냐면 학생의 내신 성적이 뜹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전공 적합성은 뭐냐면요, 얘가 전공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애들이 오면은 애들이 못 버텨요 대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전공과 관련돼서 어떤 심화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자기소개서 쓰는 내용에 정말 중요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전공 적합성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성장 잠재력이나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 이렇게 있는데, 대학에서 이제 추구하는 건 이 네 가지를 갖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화로운 학생들을 뽑아서 이 친구들이 뭐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요. 실제로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물어봐요. 어떤 전형으로 들어오느냐? 그럼 항상 학생부 종합전형이 1위래요. 아니에요. 현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애들이에요. 대학에서. 심지어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래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는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애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요. 학업을 쫓아가지를 못하니까요. 자, 일단은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대학에서는 그렇게 뻥튀기 해서 얘기하지만 이게 다 포장된 거거든요. 실제로 얘네 1번, 2번, 3번, 4번 이게 뭐냐면은요. 실제로 학생들이 대학을 제일 많이 그만두는 사례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 얘들이 학업 따라가는 게 버겁거나 아니면 얘가 내 수준에 여기 학교 못 미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만두는 이유가 학업 역량 때문에 제일 많이 그만둬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전공 적합성. 전공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만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발전 가능성. 이거 발전 가능성 바꾸면 뭐냐면요. 발전을요. 두 글자 바꾸시면 돼요. 취업 가능성으로 바꾸시면 돼요. 취업에 대해 답이 없으면 당연히 그만두죠. 도대체 누가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인성. 인성은 뭐냐면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최근에 보면은
이 인성과 관련된 게 예전에는 얘네들이 뭐 봉사활동 어떤 의미를 들여서 뭐 봉사를 했고 이런 거 쓰는 거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엔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 친구가 충실히 해내고 있느냐 이걸 좋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은 대인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이제 특정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 없이도 다닐 수 있는 학과들 많아요. 뭐 문과 대표적인데 뭐 경제학과 이런 데 있잖아요. 왜냐? 팀플이 없어요. 팀플이 없고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 더더욱 좋죠. 특히 공대 말고 자연과학 계열은 더 좋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들이 다니기 되게 좋은 과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 잘 그만두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은 팀플 많은 데는 그만두는 애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바로 네 번째 요소, 인성이.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입학사정관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정식 직원이라 생각하시겠지만 학교 정식 직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그 대신 뭐냐면 박사학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무기계약직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장을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속 연장이 갱신이 됩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갖지 않은 분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단기 계약직이에요. 2년.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무기계약직이에요. 입학사정관들이. 예, 근데 일반 사립대들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계약직이에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계약을 연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의 가장 큰 역할이 신입생 걸러낸다? 아니에요. 대학에서는 이 사람들이 애들을 홀려가지고 많이 지원시켜가지고 경쟁을 높이는 게 이 사람들 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전형을 통해서 애들을 뽑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절대 한 학기나 1년 짧게 다니고 그만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재단에 그만큼 애들이 갖다 내야 되는 돈을 날려버린 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뽑은 애가 그만두는 사례들이 증가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절대 연장이 안 됩니다. 계약 연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랫동안 등록금 내고 다닌 애들 뽑겠죠. 그럼 이게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애들 학교 그만두니까 이 네 가지 사례를 충족시키는 애를 뽑는 게 학교를 제일 덜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주변에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 터놓고 다 얘기를 해요. 친한 사람들도 많고 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이제 중요도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생활기록 평가는 보통 생기부에 이제 인적사항, 학적사항 이렇게 있는데 여기 평가에서 그냥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관련해 가지고 이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만 하세요. 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거 대교협에서 올려놓은 자료인데 인적사항이 왜 발전 가능성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도대체 어떤 사람이 했는지 이거 대기업에서 아니 인적사항 학생 이름이랑 주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거 학습 환경 극복 의지 자기주도성을 어떻게 판단해요? 이게 바로 저 대기업에서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학적사항, 학교 환경 등 이것도 웃기죠. 학교 그럼 고려한다는 얘기인데 블라인드 한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 자료는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실제로 이제 이 입학사정관들 프로그램이에요. 예, 입학사정관들 프로그램이고요. 자기소개서하고 공통양식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자기소개서 평가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소개서를 읽고서 그냥 이 사람이 느낌 가는 대로 그냥 얘 면접 볼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각각의 여기 보면 항목들이 있어요. 점수들이 있고요. 여기 기준해가지고 점수들을 부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는 뭐냐? 학생의 생활기록부 평가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여기 좌측 최상단 여기 보면은 이게 그거예요. 학생들 내신 성적이 제일 먼저 이렇게 좌측 최상단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일 먼저 보여요. 이렇게 프로그램 띄우면.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내신 성적을 봤어요. 그럼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보세요. 내신 성적이 열악한 친구가 어떤 활동을 했대요? 심화 활동을 했대요. 그러면은 신빙성을 가지실 거예요? 안 가지시겠죠. 맞죠? 아니, 학교 활동, 심지어 학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수업이잖아요. 그런 활동도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애가 어떻게 저런 활동을, 저런 아웃풋을 얻어냈을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떤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그래 이렇게 해서 이런 궁금증을 얻었구나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면 여기도 생활 기록부를 보고서 점수를 이제 입력하는 시스템들이 쭈루룩 있어요. 예, 그래도 요거 좀 봐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문항별 작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핵심 작성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스토리텔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특정 사례 내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왜, 과정, 결과 여기에 관한 단편한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작성하면 된다 이 얘기고요. 그 경험을 왜 했고 그리고 그 경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리고 그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성장 요소로 작용했는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근거, 과정, 결과, 느낀 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쓸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느낀 점이에요. 느낀 점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대다수 학생들이 쓰면 뭐냐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아웃풋을 얻어냈잖아요. 그래서 흐뭇했대요. 뿌듯했대요. 아니 흐뭇하고 뿌듯한 게 무슨 느낀 점입니까? 그건 감탄사예요. 본인이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보일 것이냐 그거에 대한 다짐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걸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학생들한테도 느낀 점 적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따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까지 저희는 다 지도를 해요. 느낀 점까지도. 네, 어떤 발전 모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핵심 작성 방법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우선 공통문항 1번에 대해서 먼저 문항을 먼저 볼게요. 일단 문항을 먼저 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500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1500자 이내니까 보세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그래서 학습 경험, 교내 활동해서 세 개를 구색으로 맞춰서 500, 500, 500 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개 정도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메인 활동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1000자, 그 서브 활동은 500에서 700자 그 정도로 가는 게 좋고요. 그 메인 활동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전공과 연관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메인 활동 들어가면 좋은 소재 말씀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간혹가다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급 또는 다른 학교랑 연합해서 클러스터 활동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영재학급이나 클러스터 활동은 왜 좋냐면은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활동을 하면 산출물을 발표하게 돼 있어요. 산출물을 발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이 연구를 왜 했는지 그것도 쓸 수가 있죠.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 그것도 장기 프로젝트니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아웃풋을 얻었는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산출물 발표한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 반드시 피드백을 해요. 그럼 그 피드백해서 본인이 부족했던 것들이 무엇이고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연구 계획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재학급이라든 클러스터가 그래서 좋아요. 근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데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좋은데 그냥 언급만 하는 경우는 좀 그게 좀 쓰기는 힘들어요. 그럼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느냐 1번 문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세특 보면은요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서 아이들이 혹시나 연구 발표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발표한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료조사에서 발표한 거는 안 되고요. 실제로 탐구 활동을 했던 것들.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요소들을 결합해서 발표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번 문항에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정말 쓸 게 없다. 근데 이제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것도 있긴 있어요. 내신 성적 어떻게 관리했는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어떻게 관리했는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 어떻게 관리했는지 절대 쓰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잘 관리했으면 내신 성적 잘 나와야죠. 생활기록부 열람이 됩니다. 다 입학사정관들이. 뭐 본인만의 방법으로 오답 노트를 하고 뭐 본인이 플래너를 통해서 본인을 관리하고 아니 그랬으면은 그 대학 지원하면 안 되죠. 서울대 지원했어야죠. 직윤 받아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내용 적기보다는 학업에 지적 호기심을 갖고서 도전했었던 경험들 중심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정 쓸 게 없다. 그러면은 학업 슬럼프를 극복했던 사례를 적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학업 슬럼프를 극복했던 사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신 성적 이 특정 과목에서 항상 안 좋게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거에 문제점 분석한 걸 토대로 해서 본인의 학습 방법을 바꾼 다음에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지 그런 걸 적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소 밋밋한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자기소개서에서 보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의지나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대학교 이제 김비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께서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한 그 해설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지적 호기심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고 지적 호기심을 가진 덕에 어떤 활동을 했고 그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를 보고 싶은 것이다. 이게 1번 문항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1번 문항을 완성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번 문항 이제 사례예요. 이게 구성이 잘 된 예시 자소서인데 제가 작년에 지도했었던 학생이고요. 이 친구는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설린인터넷정보고등학교라고 굉장히 센 학교예요. 거기서 이제 이 친구는 전교 3등이었었는데 전교 2등도 고대 컴퓨터공학과 썼고 이 친구도 전교 컴퓨터공학과 고대 컴퓨터공학과 똑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 친구만 합격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1 이거는 그 학생 그 이벤트를 제가 그 스토리라인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가면 된다 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1번 거기 들어갔던 거 풀 버전으로 다 한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 해서 뭐 디지털 콘텐츠 경진대회에서 뭐 여기서는 교내에서 가장 큰 대회이기도 했고 뭐 상용 엔진 없이 오로지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게임을 만드는 점에서 뭐 도전 욕구를 자극했다 해가지고 뭐 다이렉트엑스나 뭐 C++ 공부해가지고 이 친구가 뭐 상속 구조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맞죠? 자, 이게 보세요. 이거를요 비전문가가 이렇게 지도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이 친구가 메가에서 망해 갖고 왔어요, 저한테요. 예. 뭐냐면은 대부분 자기소개서는 이제 그래요. 이과 자기소개서는 이과 선생들이 글을 못 쓰니까 문과 선생들이 지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국문학과 나오는 사람이 글 잘 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도를 해야 된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전공 적합성에서 떨어지겠죠. 심지어 이거 뭐냐면은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 하시는 분이랑 만나가지고 본인이 다 설명을 했대요.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못하러 지도를 받습니까? 보다 더 정보 많은 사람이 압도적인 그 두뇌 용량으로 학생들에게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해 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지도를 해가지고, 예, 뭐 여기서 게임 어떤 원리로 해서 만들었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1학년 때 경험을 바탕으로 2학년 때 대도전했던 게 중심이에요, 원래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유인물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제는. 예, 이 예제는 유인물에 안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구성이 굉장히 잘 된 자기소개서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보면 당연히 뽑고 싶죠. 아, 얘가 전공에 대해서도 이 정도 해박한 지식이 있구나. 특히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뭐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상경계열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는 선생들이 없어요. 별로요. 자소서 지도하는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그래요. 뭐 상경계열 언제 공부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교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분들 아무리 교직을 하셨어도 그냥 교사가 되기, 뭐 학교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교사가 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했지 학문적 연결해가지고 그거 다 논문까지 내고 그러시는 분들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소서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공자들의 지도가 필수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통문항 2번 볼게요. 일단 2번 문항을 보면은요, 2번 문항은 그래요. 여기 보면은, 아이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공동체, 동아리, 학급, 학교 등에 기여한 교내 활동, 수업 활동을 포함해서 본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자, 이거 보면요. 보세요. 공동체에 기여한 교내 활동이에요.
근데 대다수가 그래요. 본인들의 인성을 드러내고자 너무 무리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어떤 내가 타인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의미 부여를 정말 거창하게 갖다 붙여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본인이 찾아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본인의 여가 시간을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본인은 만족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새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써도 입학사정관들이 아무런 신빙성을 갖지 않아요. 보통 입학사정관들 연령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입학사정관들 연령대 굉장히 젊어요, 요새요. 다들 그러거든요. 아버지 연령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연령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학사정은 계약직이라고요. 아버지 연령대인데 계약직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연봉도 얼마 안 되는데요. 제가 얘기 들었었을 때 그나마 입학사정관들이 돈 그나마 많이 받는 데가 성대가 보통 3,600에서 4,000이에요, 연봉이요. 그리고 입시 끝나면 성과급 받습니다. 성과급 한 1,200에서 한 1,500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나이 때가 거기서 입학사정관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재난지원금 받아요. 맞잖아요. 아버지 나이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지금 어느 정도 연령대가 많냐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이 정도 애들이 많아요. 이 정도 연령대가. 근데 보세요. 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 역시도 그런 거 보면 아유 이 새끼 이거 쇼하고 있네. 바로 그러거든요. 40대 중반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이 친구들은 어떨까요? 저보다 더한 생각하겠죠. 맞죠?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 관리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2번 문항에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교회 봉사활동한 거 있죠. 교회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학교장이 인가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보세요. 교내 활동을 본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해서 하라고 돼 있죠. 외부 봉사 안 적는 게 좋아요. 외부 봉사. 그래서 차라리 뭐냐면 여기 2번 문항에서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었던 경험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거 있겠죠. 뭐 과목부장. 이런 과목부장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도와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목 준비해주고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급식 도우미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학교 선도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밋밋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 사례 보여드릴게요. 사례 보여드릴 건데 이거예요. 이제 구성이 잘 된 예시 자소서인데요. 보면은 이 친구 이제 드론 동아리를 갖고 썼습니다. 예. 이게 동아리가 되게 웃겨요. 보면은 이제 동아리가 여기가 존폐 위기에 걸려 있는 동아리였었는데 이 친구는 회장도 아니에요. 동아리 회장도 아니고. 근데 이 동아리를 이제 실제 정규 동아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동아리 회생시키기 위해서 부장을 도와서 점심시간에 후배들 교육, 드론 수리, 관리, 담당 교사 섭외, 예산서 작성 등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덕분에 이제 신입생도 성공적으로 모집하게 돼서 동아리가 정확하게 이제 정규 동아리로 잘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는 뭡니까? 리더가 아니죠. 근데 보통 그래요. 공동체에서 항상 리더십만 강조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공동체에는 어느 집단을 가든 리더는 한 명이잖아요. 나머지 뭡니까? 팔로워들이에요. 이 친구가 여기서 강조한 건 바로 뭐냐면 리더로서의 역할과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계기가 된 만큼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며 그 너머로 볼 수 있는 구성원이 되어갈 것이다. 이 친구는 팔로우십에 대한 강조를 한 거예요. 항상 리더일 수는 없어요. 리더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팔로워로서 팔로우십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냥 그런 것들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시켜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번, 2번 문항에 대한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율문항이거든요. 자율문항은 이제 대학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맥스 800자까지예요. 그래서 자소서 미제출 대학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고대, 서강대, 한양대랑 에리카 막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문항이 없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문항이 없는 대학이 이대,
건대는 이제 특성화 전형 같은 경우 있고요. 이런 학교들이 3번 문항은 없이 그냥 1번, 2번 공통 문항만 제출하면 되는데 나머지 이제 3번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대학별 자율 문항을 카테고리로 나누면 독서 관련, 지원 동기, 노력한 과정,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카테고리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랑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있는데 2권이에요. 2권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각각 400자씩입니다. 400자씩. 400자 이내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가 여기 아이고 아니구나. 이건 유인물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서울대 관련해 가지고. 서울대 문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2권을 구성할 때 대부분 다 그래요. 전공 관련 도서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전공 관련 도서 한 권에다가 그다음 본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책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가지로 묶어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은 인문 도서.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네들 이제 조합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 뭐 추천 도서 목록 해가지고 막 쭈루룩 나와요. 뭐 하면은 실제로 보면 서울대 애들이 여태까지 제일 많이 독서 써낸 게 바로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고 2번째가 그 총균쇠. 그 3번째가 이제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그런 책들은 피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맞지 않나. 왜냐면 여태까지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당하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애들이 공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의견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게 페널티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예. 저도 개인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다 읽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래요. 학부 전공이 수학이고 그다음에 저는 부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에요. 그 대학원 전공은 동양철학이거든요. 그 정치철학이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정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생들도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들겠는 게?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해한다고요? 그 친구들이 대학원에서 전공한 저보다 더 지적 수준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질문 나오면 애들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너무 수준 낮은 책도 쓰면 안 되겠죠. 뭐 수학 비타민. 중학생들, 초중학생이 읽는 책 그런 거 써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선별할 때도 생활기록부에 있는 책에서 충실히 답변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로 골라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원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직윤하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이 있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생기면 안 물어봐요. 자주 안 물어봐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구술 면접이라고 그래서 그냥 시험 보고서 그거에 대한 답변 그 정도예요. 일반은. 근데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 학교별로 2명씩 있죠. 추천받을 수가 있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일반은 정원 2배수까지만 면접 대상자로 해가지고 얘네 시험 보게 하거든요. 근데 직윤은 2배수 그런 게 없어요. 전원 다 무조건 면접 불러요. 전원 다. 그럼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괜히 너무 어려운 책 골랐다가 그게 페널티가 돼요. 저 잘 기억이 하도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하. 교수님 그래 그럴 수 있지. 밝게 웃어주세요. 교수님들이 설마 면접 보는데 인상 쓰고 있겠습니까? 애들이 거기에 속해요. 교수님께서 웃어주셨어. 그게 다 면접 점수로 다 들어갑니다. 그게. 누구에게나 다 웃어주세요. 애들이 면접 갔다 와서 다 그래요. 합격할 것 같다고. 교수님 표정이 너무 밝았다. 예. 그냥 교수님들도 그냥 의미 없이 웃어주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노력한 과정,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이렇게 있는데 이게요, 보통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지원 동기 및 노력한 과정을 적으세요. 800자. 아니면 지원 동기 및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을 적으세요. 800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게 좋으냐면요, 지원 동기 400자, 노력한 과정 400자,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400자. 이렇게 하면 다 갖다 붙여서 조합하면 돼요. 그럼 너무 겹쳐서 다른 대학에서 유사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인 거를 본인이 갖다 썼는데 그게 유사도 걸립니까? 본인이 본인 거 갖다 쓴 건 유사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남이 쓴 자기소개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면 유사도가 걸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제일 처음에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뭘까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꿈을 가지게 된 계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써요, 학생들이.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정말 최악의 자기소개서는 그거였어요. 이 친구가 화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장래 목표는 그거예요. PT 시험 봐가지고 결국에는 뭐 신약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신약 개발에 대한 본인이 의지를 갖게 된 계기가 뭐냐? 어느 날 보니까 외할머니께서 편찮으신데 항상 약을 한 움큼 드시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간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해서 본인이 그런 걸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약을, 그런 전문 치료제를 개 하나가 본인이 희망을 가졌다고 그거를 개발을 한다고요? 글로벌 제약회사도 그런 거는 못해요. 못 만들어요. 그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그런 것들을 던져요. 그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이 꿈에 대해서 갖게 된 계기들을 그렇게 말도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뭐 간호사 되고 싶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본인이 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존경심을 갖게 되었거나 그런 특정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허황된 거 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 지원 동기라고 하는 건 뭐죠? 이 학과에 왜 지원하게 되었는가? 그 바로 꿈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라고 해볼게요. 경제학과라고 그러면 많은 대학들이 다 경제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4년제 대학은요, 경제학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은 대학 중에서 왜 하필 이 대학이 경제학과냐 이거예요. 그것도 지원 동기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각 학교마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든가 이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앞으로 뭐 예를 들어 뭐 경제학자로서 해야 될 가치랑 맞는 그런 활동들이 있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기가 좋죠. 물론 입학사정관들도 그래요. 그 지원 동기 쓸 때 왜 하필 이 대학이냐? 어차피 뻔하잖아요. 점수 맞춰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서울대 지원하기에는 점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연구대 지르자니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대신 뭐냐면 본인이 왜 이 꿈을 갖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시경제 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어떤 뭐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규명하고 싶다. 아니면 경제 현상 규명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거랑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 대학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그리고 여기 랩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더라. 그래서 향후에는 이 랩실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인재상을 보고서 인재상, 과마다 인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 동기 쓸 때는 반드시 과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이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학교에 대한 이 친구가 진학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과 이름도 틀리면 안 되죠. 예. 저도 이제 취업 자기소개서도 제가 이제 그 학부생들 거 지도를 하는데 회사 사명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래요. 애들 이제 사회초년생 애들 이제 하는 애들한테 자기소개서 지도할 때 이제 컨설팅 할 때 그래요. 적어도 80에서 120개는 준비시켜요. 근데 그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사명이에요. 다른 데 거 갖다 썼다 이런 게 걸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거. 그 입학사정관들이 보통 모교 출신들이 많아요. 모교 출신들이요. 모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라이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뭐 과 이름 바꿔버리고 뭐 인재상도 전혀 학교에 있지도 않은 거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력한 과정 이렇게 있는데 아까 얘네들 지원 동기만 적는 학교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딱 400자 정도만 준비하는 게 좋고 이 노력한 과정 지원 동기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냥 노력한 과정만 적으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어디냐? 중앙대. 중앙대는 그래도 괄호치고 이 써놨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대 있죠. 그래 포스텍 있죠. 얘네 같은 경우 지원 동기 없이 그냥 노력한 과정으로만 800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본인이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이것만 800자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괄호치고 2라고 했는데 보통 이 노력한 과정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에 메인이랑 서브 활동 외에 더 뒷받침할 만한 그런 활동들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800자를 그냥 한 가지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어도 되고요. 400, 400 끊어서 해도 되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400, 400자씩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른 것들이랑 이제 조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한 학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학교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끊어서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노력한 과정은 1번 문항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문항이랑 맥락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쓰는 학교들 쭈루룩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3, 6대는 2가 있죠. 2. 무슨 얘기냐면요. 지원 동기 없이 그냥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원 동기는 뭐 따로 없는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도하기가 되게 문항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스트, 카이스트, 포스텍, 뭐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런 데는 대학에서 그 자율적으로 출제할 수가 있어요. 자소서 문항을. 그래서 얘네 카이스트 같은 경우 문항 총 5개입니다. 문항이 5개고요.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 문항도 있어요. 1번, 2번 공통 문항도 들어갔는데 나머지 추가적으로 3개가 더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문항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근데 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요. 얘네는 공통 문항도 없어요. 그냥 딱 해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가 이제 3,000자 딱 쓰는 건데 지스트에서 지스트가 아니구나. 디지스트라고 지금 디지스트는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3,000자 딱 하고서 디지스트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끝입니다. 이게 하나로 3,000자짜리예요. 네, 그래서 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통 문항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보면 지스트는 여기 지원 동기도 있고 여기에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 조합으로 800자 쓰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학별 자율문항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좀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 뭐 베이지 코스, 패스트 코스, 심플 코스 뭐 이렇게 있는데 베이지 코스라든가 심플 코스는 저희가 진행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건 패스트 코스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패스트 코스가 뭐냐면은요, 학생이 작성하면은 강사의 1회 첨삭으로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완료본을 만들어서 학생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죠. 저희 그래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긴 시간을 허비하기 싫은 학생들 위한 프로그램이고 학생 작성 기한 및 강사 첨삭 기한을 이제 학부모랑 이제 공유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패스트 코스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베이직 코스 안 하는 이유는요. 원래는 계속 첨삭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기한을 안 지켜요. 학생들이 기한을 아예 안 지켜서 지들이 그냥 쓸 때 써요. 그냥. 그거 저희한테 띡 보내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선적으로 들어온 자기소개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아침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제 자소서 언제 될까요? 제가 여름에 항상 눈 뜨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과연 문자가 몇 개가 있을 거거든요. 보통 눈 뜨면 보통 8개에서 한 20개 정도 와 있어요. 저는 제 자기소개서 언제 들어오는 순차적으로 합니다. 저는. 먼저 저한테 보낸 학생들 거 중심으로 먼저 해요. 근데 지가 바쁘대요. 그거 늦게 보내놓고 빨리 해달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베이직 코스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패스트 코스만 저희 진행을 해요. 그리고 심플 코스라고 원래 있긴 있는데 이게 원래 다 써진 자기소개서 봐가지고 저희가 수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 진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요. 결국에는 다시 써야 돼요. 처음부터요. 결국에는. 처음부터 저희가 다시 건드려야 돼요. 제대로 써오는 학생이 여태까지 본 사례가 없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코스만 진행을 하는데 이 패스트 코스 과정이 어떻게 접수하시면은요 선생님들이 배정이 됩니다. 전공자로 해서 배정이 돼요. 그래서 대면 상담을 하는데 이때 생기부를 분석하고 스토리 라인을 짜줘요. 아예 1번 문항 아까 1,500자짜리였죠. 저희 스토리 라인 짜주면 보통 800에서 1,000자 정도 들어가요. 저희가 스토리 라인 짜주는 것만. 그럼 학생은 거기다 살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면 상담할 때 학생들이랑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했고 어떤 느낀 점 오든지 그 충분한 상담을 합니다. 저희 상담 시간 2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때
저희 프로그램 할 때요. 학생들만 보내지 마세요. 저희 학생들만 보내면 절대 상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같이 오세요. 그리고 녹취하셔도 됩니다. 예, 다른 데 녹취 못하게 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녹취를 하시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괜히 녹취된 거 갖고 다른 기관에 가가지고 했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지도하셨습니까? 태클 걸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분들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알거든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다 녹취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 스토리 라인을 지도할 때 부모님이랑 학생의 동의를 다 얻으면서 합니다.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동의를 구하고서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학생이 작성을 하는데 상담대로 작성을 해서 분량보다는 좀 길게 써주는 게 좋아요. 1500자면은 보통 한 1500자에서 1700자 선 그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줄여서 오면은요, 저희가 그걸 갖다 붙여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유사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분량보단 길게. 근데 그 대신 너무 길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1번이 1500자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통문항 3개였거든요. 1번 문항 1000자짜리 학습 경험 쓰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3800자를 보냈습니다. 아니, 그거는 어떻게 줄입니까, 그거를. 쓸데없는 거 빼고 다 걸러내고 이렇게 해서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본인 드러내고 싶어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라인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쓰면은 벗어날 일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분량보다 길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좋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완료본을 해서 보내는 건데, 보통 이제 소요 시간 같은 경우는 길면 보통 일주일 정도예요. 일주일 안엔 다 완료본 이메일로 다 갑니다. 근데 그 대신 뭐냐면 글자 수까지 저희 다 맞춰서 보내요. 1500자 이내면은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1498자에서 1500자 사이에 딱 들어가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 하기가 그런데 몇몇 입학사정관께서 글자 수 갖다가도 학교에 대한 성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느 대학이라고 특정 대학 있는데 제가 그 대학에 대한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희들 그래가지고 글자 수를 보통 1498자에서 1500자. 근데 거의 1500자 맞춰서 저희가 작업 다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패스트 코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 거의 다 끝났죠, 이제요. 예. 그래서 뭐 연기된 학교도 있고 막 그런데 기말고사 끝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학교 분위기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애들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학교 분위기 어떤지? 지금 축제입니다, 축제. 지금 축제예요. 왜냐? 더 이상 내신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1학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종합전형 6개 쓰는 애들 같은 경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대다수 대학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종합전형 수능 최저 있는 학교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연대, 고대, 이화여대, 홍익대, 교대 이거거든요. 거기 학교를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최저가 없죠. 놀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분위기 엄청 안 좋아요. 심지어 저희 조카도 이제 고3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에어팟 프로를 사줬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게 잘 돼서 그 친구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2G 써요, 2G. 음악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으로 제가 사준 거거든요. 그거라도 끼고 하라고. 지금 애들 뭐냐면 종합전형 쓰는 애들 다 노트북 들고 학교 갈 거예요. 애들이 과연 학교 가서 작성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허울이에요, 허울. 엄마한테 뭔가 한다는 건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빠한테도 마찬가지고. 노트북 들고 가요. 학교 간 순간서부터 집에 하교하는 순간까지 대학 얘기만 하다 갑니다. 어제 밤새도록 쓰다가 갈아엎었다. 뭘 갈아엎어요? 자기속에서 문항에 대한 분석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다 계속 바뀌는 거죠. 문항에 맞게 스토리라인 정확히 짜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면 다 써요. 자기속에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빨리 완성을 하고서 나머지 거 하는 게 좋아요. 수능 공부에 주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논술 전형을 본다 그러면은 논술은 수능 최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학습에 수능이랑 논술 학습에 주력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 보세요. 지금 확진자 지금 1200명 나왔는데 고3 애들 풀리면 어떨 것 같아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얘네 백신 맞는다고요? 아유, 요새 그 돌파 감염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네, 돌파 감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들 그래요. 차라리 본인들이 어떤 거 할지 정해주고서 그런 거 시키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절대 저희가 또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 첨삭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분들은 비전문가세요. 1년에 자기소개서 만져봐야 몇 개나 만져보시겠어요. 저희처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랑 어떤 교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느낌대로 지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데서 받아온 것 같다. 그럼 무조건 다 까세요. 아, 외부 기관에서 받아왔구나. 그럼 그때 또 욕하기 시작해요. 결국엔 뭐냐면 학생, 학부모랑 저희 지도한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돼요. 솔직히 저희도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아마추어가 프로한테 보세요. 교수가 쓴 논문을 학부생이 그 논문을 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가지고서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이 항상 동석해야 되고 저희가 계속 동의를 얻어가면서 작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매년 이렇게 저희들도 항상 해보지만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동작구에서 뭐 동작교육청에서 뭐 해가지고 뭐 거기서 받아갖고 오셨는데 뭐 첨삭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바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데서 그런 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 미리 저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유인물에 계신 선생님들 쭈르륵 다 나와 있거든요. 전공별로요. 예, 그래서 이과랑 문과랑 지금 문과 선생님들이 뒤에 아마 안 나왔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대치동에서 저희 센터에서 진행할 때는 제가 이제 이과 설명회는 제가 해요. 그리고 문과는 이제 문과 선생이 하는데 일단은 제 자료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과 논술 선생들이 지금 문과 선생 지도 선생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상경 계열서부터 저희 인문, 사회 뭐 그런 부분까지 저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은 담당 선생님께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스케줄을 정해서 그 스케줄에 학생이랑 학부모님이랑 이제 해가지고 스케줄을 맞춰요. 그래가지고 그 상담을 한 다음에 그렇게 작업이 진행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님과 학생의 동의를 얻어 스토리라인을 작성하며 동의 시에 타 기관에서 받은 첨삭을 인한 변경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질문 사항이나 혹시 이런 거 있으면은 제 질문 딱 받을게요. 제 질문만 받고